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진영입니다. 제가 일단 김규현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와서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하는 분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 어떻게 하면 분석 뭐 이쪽에 치우쳤는데 이게 발표자님들이 하시는 거는 이 블록체인과 AI에 대해서 이제 활용 분야 어떻게 이제 적용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입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이라든지 환자 데이터 이쪽에서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든지 AI를 저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삼성병원이랑 지금 물류, 아까도 물류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관련돼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AI랑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을 개발해서 어떤 시제품으로 만들 것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삼성병원 쪽에서 이제 줄 수 있는 데이터 굉장히 제 생각에는 한 0.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디아이덴티파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할 거는 그 이제 사이버 보안이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겠지만 IT 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IT 쪽에서는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사이버, 의료의 기관의 정보 이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야 2020년에 들어서야 이제 이제 의료법 23조 3항에 의해서 이제 의료기관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법 조항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가 이제 작성된 거는 2020년부터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뭐 11건, 그다음 2021년에 21건, 2022년에 23건,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7월까지 통계가 17건 정도가 이제 브리치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74건의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 중에서 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 예를 들면 한국에 이제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이제 4건 있고요. 종합병원들이 13건, 병원이 22건, 의원이 35건 정도가 이제 브리치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지역별로도 당연히 서울이 이제 인구가 많고 병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브리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제 병원별 이제 침해 사고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 2020년에 이 11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점점 증가하는 케이스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버 공격들은 이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딜을 하기 때문에 이 해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정보가 수십 건이 유출될 수가 있죠. 아산병원 같은 경우가 1년에 이제 버는 수익이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면은 이제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침해 사고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한 90% 이상이고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같이 이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의료정보 보호관제 보안 서비스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의료법 23조 4항에 의해서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보안관제 서비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45개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서비스에 가입한 게 15개, 그다음에 대학병원 중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보안 서비스에 가입한 게 12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개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병원의 경우에 267개 중에서 19개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에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연회비가 이것도 사실은 별로 제 생각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부담이 된다고 이제 그 서베이에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런 차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일부 상급 종합병원들이 그 본인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초로 미국의 힘스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 시스템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IT 인프라 인증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병원이 이런 이제 IT 인프라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AWS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요거를 그 삼성병원의 운영 시스템인 다윈과 연계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도 AWS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국내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AWS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AWS 파트너인 그 이제 메가존 과 그다음에 이제 슈퍼비를 구축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외화가 이제 이 사실은 이게 아마존으로 이제 유출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위한 예방 보안 관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9년에 사이버 보안 허가 및 심사 기준이 마련됐는데 이것도 이제 왜 그랬냐면 2017년에 아시겠지만 이식형 심장 방독기의 박동기의 무선 통신 기능으로 이제 배터리를 빠르게 고갈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이제 인슐린 주입 펌프에 해킹으로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도하게 주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제서야 식약처에서 19년도에 이런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식약처에서 이제 의료기기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제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늦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런 법안이 이제 생성이 돼서 의무화됐는데 한국에서는 이제서야 이제 2020년에 들어서야 이런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식약처에서는 여기 2022년 2월달에 그 식약처 안에 디지털 헬스 규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이제 활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의 사이버 노력 이제 세 번째로 이 식약처가 이제 의료기기 개발이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심사 기준을 2022년에 만들었고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보안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통신 가능한 의료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의료기기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상 하나에 10에서 15개의 의료기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조화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담당자 포럼에서 이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원칙을 적용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이버 보안 안정성 등급에 따른 요구사항 차등 적용을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위해 정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정 후에도 기존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마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의 이제 데이터 유출 및 이제 사이버 범죄 노출의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큰데 이걸 한번 7가지로 한번 취약점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산 부족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산은 10% 미만의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퀄리티, 환자 치료가 가장 목적이죠. 그래서 이 IT에 대한 예산이 10% 미만이고요. 이건 뭐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합니다. 근데 한국은 더 적은 것 같고, 아마 IT 인력이 부족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기 스타트업 계시는 분도 있고, 뭐 IT 블록체인 이쪽 그 관여하시는 분 많은데, 그 전문가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여기 병원은 더 심합니다.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으로 오래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보안 패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300개 이상의 이제 EMR 시스템이죠,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시스템 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이제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의사랑 같은 시스템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또 허위로 이제 청구 건수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레거시 시스템을 아시겠지만 이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 사물 인터넷, 이건 인터넷 오브 메디컬 띵인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침대당 10개에서 15개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의 이제 노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세분화된 보안 시스템이죠. 그래서 의료기기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반적으로 여러 포인트에서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안 이렇게 기기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그 이제 접합점에서 이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심하고, 피싱 사기 뭐 이건 뭐 가장 흔한 사고죠. 이메일 및 웹사이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직원 인식 부족으로 의료 전문가가 이제 치명적인 걸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의료기관은 이렇게 높은 몸값을 지불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환자 정보를 갖고 있고,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빨리 수술이 필요한데 그거를 블락킹을 해놓으면은 의료기관에서 돈을 주고라도 풀려고 하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IT 인프라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지금까지는 한국을 봤고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미국이 가장 이 IT 쪽에서는 이 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선중인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투자를 활성하게 진행됐죠. 그래서 이때 제가 미국에 학생일 때인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해서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PPAC라든지 하이텍 액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IT EMR이라는 어댑션율이 병원에서 10% 미만이었죠. 그래서 왜 안 하냐? 일단 다 제가 이제 2010년대 이제 잡 인터뷰를 나와서 제가 이제 경제학과긴 하지만 의료 경제학을 해서 EMR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 좀 나이 많은 환자들이라든지 좀 그런 환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하 전체를 그 메디컬 차트로 이제 도배를 했었죠. 그래서 가서 제가 그 병원에서 질문이 너는 뭘 바꾸고 싶냐? 그래서 제가 이건 모든 걸 다 메디컬에서 디지털화 해야 된다. 그랬다가 잡을 못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만 해도 인식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까지 부여하면서 이제 어댑션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큰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퍼블리시드 논문에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 그래프가 이제 브리치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 그래프가 이제 그 해킹을 당한 환자들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만 해도 해킹이라든지 브리치가 130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보면은 한 500건 정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넘버 오브 이제 어펙티드 피플인데 요게 처음에는 환자 수가 2010년 정도만 해도 300만 정도였다가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서 2,500만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해킹에 노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이 랜섬웨어로 해서 이 해커들한테 지불된 돈이 미국 2021년도만 해도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별로 안 돼요. 말씀드리겠지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5천억 이상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법이 정해진 게 500명 이상한테 페이션트한테 이제 영향을 준 브리치는 스테이트 가버먼트에 반드시 보고하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억 원, 개인당 이제 2억 원 이상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이제 강제적인 조항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큰 위협은 이제 의료기기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악의적인 공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응급 의료기관에서 그 어퍼 더 케어에서 2002년 2월 해커가 서버에 접근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한 5만 7천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기 개인 정보에는 뭐 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 번호,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같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결함에 대한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요거는 이제 플로리다 이제 오스페딕 인스티튜션인데 FOI에서 이제 시스템 결함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약 64만 명 정도의 환자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월그린에서도 7만 2천 명 정도의 이제 저 개인 정보가 피해가 있었고, 그럼 인적 오류 사례인데요. 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세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 의사가 자동차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디지털 저장
드라이브 두 개와 환자의 건강 및 인구 통계 정보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세프트도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미국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아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대해서 히파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PPACA라 하이텍 액이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강제 조항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텍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하이텍에서 이제 미닝풀 유즈라고 해서 의미 있는 활용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모든 정보와 보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 당국과의 공유, 그래서 해킹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 15개 기준을 제안을 해서 요거를 미닝풀 스테이지 1, 2, 3가 있는데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개인 정보에 대한 걸 했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11년 정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개인 환자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아이덴티파이드 된 거 있고, 그다음에 메디케어 CMS에서 데이터를 받아도 모든 정보가 다 블록 처리돼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한 번은 제가 아시는 분 교수님이 그 하드 디스크를 집에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FBI가 출동을 해서 거의 한번 잡혀갈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하쉬하게 그걸 좀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일본, 다른 국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실은 이제 가나자와 대학 부속병원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 개발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이 다른 종류의 기기에 바이러스 감염을 시켜서 한 1000건 정도 약속 프로그램이 퍼졌던 경우가 있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2017년 랜섬웨어, 그죠? 위너 클리너 랜섬웨어가 이제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이때도 20만 건 이상의 PC가 감염이 됐었고, 2011년에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회계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회계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의 이제 대응이 한국보다는 좀 더 발빠른데요. 그래서 아시는 일본 화상의료시스템공업회, 그다음에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그다음 보건의료복지 정보시스템협회에서 시스템 서식 표준화와 의료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인데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책임자, 정보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도입 업체 등을 에 대해서 보안 관련 항목을 포함한 요구 사항과 권장 사항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이제 총무성에서도 이제 사업자가 의료 정보를 다루기 위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일본은 저희보다 좀 더 발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 긴급조사 및 취약성을 재확인 2022년에 조사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너무 나약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인데요. 영국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 위너 클리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식 지침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 10월달에 돼서 그 메디뱅크에서 9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됐는데, 요것도 이제 얘네도 법이 없었죠. 그래서 호주 법무장관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법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처벌을 강화했는데 기존에는 20억 원에서 이제 445억 원까지 크게 해서 이제 페널티를 부여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엘버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1,600만 명의 이제 여기는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및 양성자 개인 정보, 굉장히 민감한 정보죠. 이때만 해도 사실은 한국만 해도 누가 코로나 걸렸느냐 동선 파악하고 정신 없을 때 이게 유출이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냥 공고만 했고 대응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브라질 개인정보감독기구가 2022년 10월에 독립행정기관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래서 아직도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빠르고요. 한국이나 다른 일본 이제 적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이제서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이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가속화된 의료 산업의 디지털 현상은 의료기기 및 의료기 보안
사이버 보안 위협이 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IT 어답션율이 10%였는데 지금은 한 80에서 90%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해킹이나 시큐리티 브리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시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흐름과 발맞추기 위해서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사이버 보안 요건을 만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이제 시작을 했죠. 식약처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역시 사이버 보안 이슈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 표준에 맞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도 적용은 국내 기기 및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도 신뢰성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AWS 같은 이미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